세월의 강. 밤마다 호롱불이 떨리던 집이 있었다. 바람이 문살을 스칠 때마다 얇은 손수건이 기둥에 달라붙어 흔들렸다. 순애는 그 손수건 끝자락을 쥐고 서 있었다. 돌아오지 못한 남편을 기다리던 해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다시 실밥을 꿰맸다. 실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알았다. 삶은 거창한 결심보다 손끝에서 이어붙이는 아주 작은 인내로 버텨지는 것임을. 그녀의 두 아들, 태수와 영호는 각자의 속도로 자라났다. 한 아이는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등을 굽혔고, 한 아이는 꿈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들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세월이라는 강을 건너는 동안 서로의 등을 내어주던 시간에 관한 기록이다. 겨울 저녁 기차 기적 소리가 논두렁을 넘어왔다. 순애는 대문 기둥에 몸을 기대고 그 소리를 붙들었다. 마루 끝 태수는 동생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영호의 눈엔 물기가 돌았다. 엄마, 아버지는 언제 와? 곧 오지.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순애는 실밥을 깨었다. 눈물은 실에 매달렸다가 조용히 떨어졌다. 가난은 매일 같은 얼굴로 찾아왔다. 보리쌀을 씻는 물에 손을 담그면 굳은 살이 먼저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영호는 학교 종소리를 멀리서만 들었다. 교실 창밖에 서서 칠판에 적히는 글자를 훔쳐 적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말 대신 그는 분필가루 냄새를 멀찍이서 들이마셨다. 태수는 동생의 노트를 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씁쓸한 물기가 고였다. 나는 괜찮다. 영호만 제대로 공부하면 된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괜찮다고 말한다고 해서 괜찮아지지 않았다. 어느 비 내리던 날 다락에서 짚을 내리던 태수가 발을 헛디뎌 무릎을 세게 부딪혔다. 아프냐 묻는 동생에게 그는 남자들 무릎은 원래 좀 그래라며 웃어넘겼다. 그날의 웃음은 오래 남아 훗날 그들의 화해가 시작될 때까지 마음 어딘가에서 미약한 빛처럼 깜빡였다. 이웃은 그들의 빈자리를 조용히 메웠다. 김씨 아재는 막걸리 남았어라며 김치를 놓고 갔고 박할머니는 우물길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라졌다. 순애는 갚을 길 없는 빚을 상여나가는 날마다 국을 더 크게 퍼주는 방식으로 조금씩 갚았다. 그리고 어느 가을 까치가 유난히 울던 날 태수가 말했다. 엄마, 서울 갈래요. 방 안의 공기가 갈라졌다. 순애는 잠시 남편의 흑백 사진을 보았다. 그녀는 아들의 손등을 감싸 쥐었다. 밥 굶지 말고, 어디 아프면 참지 말고. 서울이 크다 해도 형제는 더 크다. 이튿날 새벽 역 플랫폼에서 기차가 숨을 몰아쉬었다. 순애의 손수건이 허공을 긋고 울었다. 기차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녀의 손은 허공을 흔들었다. 그 허공에는 아들의 네일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다. 서울은 회색이었다. 새벽이면 현장은 벌써 절반쯤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태수는 철근을 어깨에 맸다. 무릎이 욱신거릴 때마다 이를 악물었다. 괜찮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야 한다. 쉬는 시간, 그는 값싼 도시락을 펼치며 반찬을 한쪽 남겼다. 저녁에 동생이 오면 그만큼은 동생 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믿었다. 영호는 낮엔 막일, 밤엔 야간 학교를 오갔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는 교실에서 칠판의 안개를 뚫고 나가야 글씨가 선명해졌다. 그 안개를 뚫는 일이 그에겐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다. 빗속을 달려 형에게 젖은 김밥을 건네던 날 둘은 천막 아래 서서 그 촉촉한 밥을 함께 씹었다. 이상하게 오늘 김밥이 더 맛있다. 비와 땀과 웃음이 뒤섞여 작은 불씨 하나가 생겼다. 그 불씨는 둘의 겨울을 몇 번이나 건너게 해주었다. 도시는 사람을 삼키는 법을 알았다. 방새는 올랐고 일감은 뜨고 졌다. 그러나 도시는 또 다른 얼굴도 줬다. 서점의 종이 냄새, 다방 라디오의 가요, 헌책방 골목의 세월. 영호는 월말마다 교재 한 권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그 물음은 불안이 아니라 방향이 되었다. 현장 사고가 난 날 철근 더미가 무너지는 소리는 세상을 갈랐다. 태수는 동료를 끌어냈고 자기 무릎은 다시 돌아갔다.
형, 잠깐 쉬어. 내가 공부를 쉬면 우리 둘 다 멈춘다. 고집과 사랑이 한 문장 안에서 맞부딪혔다. 겨울 새벽 우편함에서 물기 어린 봉투를 꺼내던 영호의 손이 떨렸다. 교원 임용 최종 합격. 그는 눈발속을 달려 현장으로 갔다. 철근 위에서 내려오는 형과 말없이 부둥켜 안았다. 철과 눈 사이 사람의 체온만이 진짜였다. 귀향 잔치날 순애는 아들의 뺨을 쓸었다. 태수는 잔을 돌리며 크게 웃었다. 웃음 뒤에 묵은 그림자가 따라붙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밤만큼은 잔을 비우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시장 입구에 비닐 천막 2장이 태수의 포장마차였다. 저녁이면 작은 세상이 열렸다. 그는 칼질을 하며 손님들의 하루를 들었고 국물의 간을 보며 자기 인생의 간도 보았다. 우리 동생 선생님 됐지라. 자랑은 위안이었고 때론 자상한 거짓말이었다. 영호는 교실에서 아이들의 눈을 보았다. 아이들은 분필가루 한복판에서도 빛났다. 그는 하루의 절반을 아이들에게, 나머지를 가족에게 주었다. 남은 조각으로 형에게 닿고 싶었지만 조각은 늘 모자랐다. 가끔 포장마차에서 형의 손등에 장난스럽게 소스를 묻히며 둘은 웃었다. 그런 사소함이 둘 사이를 잇는 달이었다. 불황이 깊어가자 골목 바람이 날카로워졌다. 손님이 줄고 월세 고지서는 늘었다. 결국 비닐 천막을 접던 새벽, 태수는 골목 끝에서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그 숨이 시작인지 끝인지 알 수 없었다. 영호가 돈을 내밀자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 애들 학원비에 모자랄 거야. 우린 같은 배야. 겨울 바람과 눈물이 부딪혀 김이 났다. 그 김은 잠깐 보였다 사라졌지만 둘은 그 온기를 오래 기억했다. 어머니 기일 촛불이 떨렸다. 미안하다. 태수가 먼저 말했다. 내가 준 돈도 막을 수 없더라. 형, 우리는 서로의 사다리였어. 영호의 말에 촛농이 더 깊게 흘렀다. 순애가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싸우지 말고 서로 의지해라 멀리서 오는 파도 같았다. 물결이 가슴에 와닿고 물러간 자리엔 눈물과 다짐만 남았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흩어진 건 시간이었고 남은 건 습관이었다. 태수는 시골로 내려가 흙을 만졌다. 흙은 진실했고 진실한 건 느렸다. 느림에 익숙해지자 하루가 제 속도를 찾았다. 영호는 다시 교실로 갔다. 이름을 부르고 숙제를 고치고 가정통신문을 접는 반복이 그를 지탱했다. 아이 한 명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말을 수행하는 중이구나. 해질녘 태수는 낯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다. 나는 여기서, 동생은 저기서. 그래도 같은 하늘을 본다. 고독과 안도가 동시에 가슴에 자리했다. 가끔 바람이 세게 불면 그는 허공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잘 보고 계시죠? 텔레비전은 매일같이 구조조정과 실업을 말했다. 지훈과 선미는 면접에서 번번이 낙방했다. 식탁 앞에서 지훈이 낮게 말했다. 아버지 세대는 평생 직장이 있었잖아요. 우린. 영호는 국을 퍼며 말했다. 세상은 변했어도 서로를 붙드는 힘은 그대로다. 말은 단순했지만 국물처럼 속을 덮였다. 시골집에서 태수는 손자 민수와 논두렁을 걸었다. 할아버지 메뚜기. 민수가 웃으며 메뚜기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 아이 덕분에. 태수의 등줄기가 조금 펴졌다. 선미는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다시 일어섰고 지우는 지방 공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다. 봉투를 식탁 위에 올리던 밤 영호는 그 봉투를 열지 않고 말했다. 넌 너의 강을 건너고 있구나. 은퇴식의 꽃다발이 시들 무렵 영호의 책상엔 텅 빈 시간이 앉아 있었다. 친구들의 부고가 잦아지자 그는 끝에 기척을 들었다. 동네 회관 노래교실에서 그는 처음엔 박자를 놓쳤다. 그러나 후렴에 이르자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제가 선생이긴 한데 여기선 학생이네요. 사람들은 박수쳤고 그는 그 박수에 기대 잠시 숨을 골랐다. 노래가 그의 하루를 붙들었다. 노을 진 버스 정류장에서 태수가 내려왔다.
그땐 미안했다. 사실은 부러웠다. 형이 버텨줬으니 내가 있었지.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댔다. 오래 묵은 그림자가 노을빛 속에서 얇아졌다. 생일날 가족이 모였다. 케이크 불빛이 반짝였고 벽에는 젊은 순애의 사진이 걸렸다. 큰아버지, 요즘 뭐가 제일 좋아요? 민수 잘하는 거. 그리고 동생이랑 밥 먹는 거. 방 안에 웃음이 번졌다. 가을 강가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던 날 민수가 폴라로이드 셔터를 눌렀다. 찰칵. 사진 위로 강물의 빛이 겹쳤다. 형, 우리 참 오래 왔다. 그래. 많이 휘청거렸지. 그래도 넘어지진 않았네. 둘의 말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억새가 순식간에 같은 방향으로 눕는 걸 보며 그들은 생각했다. 함께 있는 것의 모양이 저렇구나. 동네 회관의 사진전 우리 동네의 시간벽에 가족 사진이 걸렸다. 캡션엔 세월의 강을 건너며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 꽤 듬직하네. 내가 주름이 많고 내가 더 다부지고. 둘은 소년처럼 웃었다. 오늘은 가족이 주제예요. 사회자의 말에 두 형제가 동시에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다. 형이 첫 소절 하세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 바람은 불어오고 세월은 흐른다. 영호가 화음을 얹자 박수와 눈물이 한데 섞였다. 석양 무렵 그들은 다시 강가를 걸었다. 엄마가 손 흔들던 날 기억나? 손수건에 눈물 얼룩. 잠시 침묵. 이제 우리가 흔들 차례지. 다음 세대에게. 바람이 억새밭을 스쳤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강물 위로 길게 이어졌다. 세월은 늘 제 속도로 흘렀다. 어떤 날은 빨라 보였고 어떤 날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돌아보면 강은 늘 흘러 있었다. 그 강을 건너는 법은 거창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손을 잠깐이라도 잡아주는 것, 젖은 김밥을 반으로 나누는 것, 합격 통지서를 함께 읽는 것, 포장마차 비닐 천막을 함께 접는 것, 병실창으로 들어온 겨울빛을 함께 받는 것. 순애의 손수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대신 그 손수건의 자리를 태수와 영호가 나눠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흔든다. 뒤에 오는 아이들을 향해. 살아라. 서로를 붙들고. 강물은 오늘도 흐른다. 우리가 건넌 자리마다 둥근 물결이 남는다. 언젠가 그 물결은 잦아들겠지만 잠시라도 누군가의 발목을 적셨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세월을 건너게 해주었다.